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 대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두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지 않았거든요. 햄종님, 친위 쿠데타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클로버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친위 쿠데타. 우리 댓글에도 많은 질문이 있던데 어떤 분들은 친이 쿠데타라고 계속 써주시더라고요. 예, 친위 쿠데타입니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부를 해체한다든가 헌법을 무효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헌정 파괴행위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연장하는 것,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죠.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유신헌법, 이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16 쿠데타로 정권 잡은 박정희가 민정 이양 요구가 거세지자 그때도 한번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주종 육군 소장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했죠. 친위 쿠데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무사 문건이 나오면서 이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 이렇게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죠.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서 조대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3개월 동안 공개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너무 많은 설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 때 소폭, 중폭 개각이 있을 예정인데 개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참에 우리도 민간 국방장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예멘 문제에 대해서 또 예멘 난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 김영미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분쟁 지역을 다니고 또 취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쉽지 않는 일 같은데요? 쉽지는 않은데 또 이슈를 따라가다 보면 가게 되고 또 가서 조금 위험하고 이런 상황도 오기는 하는데요. 외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껏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하면서 생명 위협이라든가 이런 건 느낀 적 없습니까? 많죠. 많습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쉽게 안방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겠죠. 자, 예멘이란 나라는 사실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있죠. 지구상에서 유의한 분단 국가다. 근데 1950년도에 거기는 통일이 됐고 우리는 분단이 되는 같은 해에 그런 운명을 가졌었던 나라예요. 근데 예멘이 1950년에 이게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그때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군인 출신 살레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무려 33년간 예멘을 통치를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예멘은 아랍권에서도 대표적인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사막의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족들이 대항을 할 때는 무조건 살레 대통령은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이 말을 못하고 숨죽이고 살다 보니 33년간 살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는데 문제는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살레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요. 근데 33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 독재자가 비고 나니까 그 자리에 2인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2인자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아파와 순니파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뉘게 되고 사실 그 2인자 중에서 대통령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보면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시아파, 순니파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 약간 내전의 양상을 띄었지만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폭격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전에서 국제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후로 3년이 지나도록 계속 국제전 양상으로 예멘에 이제 폭격, 기아, 콜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피난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집권군하고 반군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 사우디가 공습을 하면서 국제전으로 번졌다. 그렇게 하면서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폭격이 있으면 피난민이 자동으로 생겨요. 예. 어느 나라든지. 시리아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랬고 폭격이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꽝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진짜 실제로 멀리서 보니까 이미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꽝 소리 나오면 벌써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은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피해야 사는구나라고. 근데 뭐 내전은 알겠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사우디는 왜 끼어든 겁니까? 저도 처음에 왜 사우디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2인자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점점 이제 힘을 받는 쪽이 시아파의 후티 반군이었어요. 예. 그 후티라는 장군이 이끌었다고 그래서 후티 반군인데요. 후티 반군이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좀 더 집권층에 가까워지니까 순니파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에 가서 일렀죠. 우리 이러다가 예멘 시아파 되겠어요. 이게 불행히 예멘이요. 시아파 순니파가 인구의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니파는 사우디가 순니파의 종갓집입니다. 그 종갓집에 가서 형님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거는 크게 손해보지 않는 전쟁이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왕이 되기 위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안보 이슈로 왕권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문제는 재고가 많았어요. 사우디에. 그동안 미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도 샀던 뭐 미사일, 뭐 유도탄, 엄청 최첨단의 그게 이제 창고에서 계속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소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사우디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외신 기자들끼리는 저 재고가 다 끝나면 예멘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새로 그 트럼프하고 만나서 무기를 더 사겠다. 이런 계약들을 체결하는 걸 보고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내전이 종교전 전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카페한다님, 예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지지에 앞서 왜 그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라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 예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요? 아랍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제가 취재를 다닌 아랍 국가 중에서도 가서 그 수도 사나를 제외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문맹률이 아랍 국가에서 제일 낮고 GDP 제일 낮고 하면 제일 낮은 나라가 예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부족 국가 중심으로 사막 곳곳에 이게 부족들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삼국시대 정도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이제 아랍 국가 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 사우디나 이란의 대리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가 우리 절반쯤 되네요. 2,800만 명.
그런데 콜레라 감염자가 100만 명, 영유아 사상자가 5천 명, 긴급 지원 대상자가 2,070만 명. 인구의 대부분이 긴급 지원 대상자다. 이제 전쟁 나고 2015년 이후에 더 심해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멘은 원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사막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양수기 같은 게 있어서 전기가 있으면 물을 끓여서 쓰는데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 없다 보니 물이 굉장히 귀해졌어요. 물이 귀해지니까 바로 콜레라가 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콜레라에 걸렸어도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의사도 없고, 그리고 사우디가 병원을 계속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콜레라 걸리면 무조건 낙타 태워서 사막에 보내야 된대요. 옮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멘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국가를 떠나서 타국으로 난민 처지가 되는 실정인데, 한 30만 명가량이 난민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한 500여 명이 제주도에 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난민이 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오죠, 요즘 난민들은. 그러니까.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난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피난민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이요. 예멘 난민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피난을 시킨 거예요. 집안에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예멘 난민 중에는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만 일단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각 부족의 말하자면 후계자들이고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대를 이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한 집안의 현금화 모든 걸 해서 그 돈이 되는 한 그 숫자만큼의 남자들을 먼저 내보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많아서 약간 가짜 난민의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예멘의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 장자에 대한 너무 집착,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온 사람들이 뭐 여성이나 아이보다는 대부분이 건장한 청년들이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멘 난민을 추방하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첫째는 예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너무 먼 나라였고, 또 우리랑 굉장히 동떨어진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예멘에 항상 가면 느끼지만 타임머신을 탄 느낌을 받거든요. 뭐 한 삼국시대로 되돌아간 이런 동떨어진 문화와 우리 문화가 충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루아침에 남의 문화가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나 일단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폭격이 있거나 기아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땅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피난을 나와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멘 같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되고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건데, 저의 취재했을 때 이제 예멘 부족들을 취재할 때 느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예멘에 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멘 땅에서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멘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었고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막연한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막연한 공포라고 하셨는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무슬림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 문화와 동화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멘에 무슬림이 100%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보통 아랍이나 중동권에는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멘에도 인구의 1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물론 이제 주류는 무슬림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7,000년 동안 하여튼 그 땅에서 서로 돕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인이 다 무슬림이다? 그건 아닙니다. 수니파, 시아파는 왜 나눠서 싸워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나눠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네 편, 내 편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로 편을 나눴을 때 가장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예멘 그 사람들은요, 시아파, 순니파끼리 결혼도 하고요. 자기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슬람권을 취재 다니면서 제가 계속 묻습니다. 시아파와 순니파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다르다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불교의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기본적인 그건 다 똑같고,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 다 똑같고, 그런데 뭐가 다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다 비슷해요. 그 굳이 왜 나누느냐? 정치적인 이유로는 나눌 수 있죠. 근데 서민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예멘 난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한국에서 직업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람의 직업이 직장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복지 혜택 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두 주장이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안 하니까 복지 혜택을 다 주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는 또 직업을 빼앗는다고 하니까 좀 모순된 주장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멘에 빨리 평화가 와서 이분들이 그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예멘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한국과 예멘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외교 관계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예멘과 한국이 또 어떤 관계로 엮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멘은 아직까지 크게 개발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막에 뭐가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또 예멘이 또 아주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500명이 그동안 잠깐의 보호를 받고 가서 이 사람들이 한국을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은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500명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받아줘야 될 것이다. 제주도에 지금 무사증으로 예멘인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500명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멘인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또 그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예멘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범죄라고 하면 물론 어느 집단이나 적당한 퍼센테이지의 범죄율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통계를 내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가장 걱정하는 게 IS 테러리스트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IS 취재를 계속 하면서 그 IS 조직원 중에 예멘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사우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우디, 튀니지, 모로코 이쪽에서 IS로 합류한 아랍인들이 더 많았고요. 예멘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족들이 사는 그 땅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예멘 사막에서 7,000년 동안 토박이로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예멘 같은 경우는 IS에 대한 그런 위험이 훨씬 떨어지는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줘서 지금 국가 간에도 같은 국가 간에도 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거기는 받아들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대비 그 비율인데요. 500명이
중에 그 범죄율과 뭐 200만 명 중에 그 범죄율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집단이나 범죄율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잠재적 범죄자로 500명을 전부 범죄자로 규정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한때 난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난민의 이슈가 화두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걸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양국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멘에 대한 정보와 예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외신을 보니까 예멘 내전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거죠?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폭격을 하면서 취재진도 거기서 더 이상 취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멘에서 나왔고 그나마 그 옆에 나라인 뭐 오만이나 이런 데서 약간 취재하던 사람들도 취재가 좀 접근이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멘에 대한 어떤 속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많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잊혀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리아 때문에 더 예멘이 주목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민 심사할 때 예멘 사람들이 되게 시리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시리아 상황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되는데 예멘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리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주로 받은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예, 시리아 내전을 통한 네, 그렇죠. 시리아 난민들. 예멘 난민들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네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부러워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하게 되면 경찰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이 나서고 또 다른 유럽도 나서고 하잖아요. 무기를 팔잖아요, 사우디에. 사우디에. 네. 이런 그 예멘 전쟁의 인권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요. 바로 무기를 사러 사우디가 가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팔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사우디에 전쟁을 일으킨 빈살만 왕자하고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되셨고 또 프랑스도 무기를 사주고 뭐 이런 유럽, 영국에서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영국의 무기를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무기를 판 나라에서는 예멘 전쟁에 조용할 수밖에 없죠. 아이러니하네요. 예멘에 한국인 혹시 좀 있습니까? 원래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가서 한국 분을 본 적은 없는데 지금 한 분 정도 계시다는 얘기를 현지인들한테 들었는데 사나 대학교에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멘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재하실 때? 네, 취재할 때 이렇게 사나 공항으로 옛날에는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편수가 별로 없어요. 예멘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도 가기도 그렇겠죠. 뭐하고 뭐 예. 비즈니스 하러 가기도 뭐하고 그런 나라니까 비행기 편수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사나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폭파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덴만이라고 우리한테 좀 친숙한 석선장. 이름이죠. 예. 그 아덴만 쪽에 무칼라라고 있거든요. 그 무칼라까지 이제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2015년부터 한국인은 한국 국적으로 예멘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분쟁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못 가는군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여권 사용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간 곳도 2014년 가을이었고 2015년부터는 저도 그 법에 의해서 취재를 갈 수 없어서 5만 정도 가서 이제 그 예멘 사람들을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만나거나 그런 주변 취재밖에 할 수 예.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예멘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알기는 좀 힘든 예. 상황입니다. 끝으로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냐하면 공포라는 건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카페한다 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이런 얘기 풀어주신 걸 못 봤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지금까지 분쟁 지역을 다니며 취재하고 있는 김영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앱으로 김진영님,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남과 북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4부 국벤저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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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예, 유수정면수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도나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박찬종 전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5명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선택을 하는지 누가 임명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랬을 경우에 간택받지 못한 다른 4명은 어떤 지위를 갖는지 또 그분들의 어떤 기분은 어떨지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후보 발표하기 전에 5명한테 동의는 구했겠죠? 글쎄요. 구했다고 생각되지만은 거기에도 이렇게 동의를 한 사람들 심리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라면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단수를 해야지. 그렇죠. 5명에서 그래서 안 되면 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상돈 의원도 가장 강력한 비대위로 평가받은 박근혜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 지내셨는데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든 어떤 비대위 체제를 꾸리든 그때만큼은 안 되겠죠?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때는 물론 이명박 정권의 그 실정 그리고서 2011년 연말에 디도스니 등등해서 그 당 지도부가 붕괴됐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강력한 대선 주자가 미래 권력이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가 그 시점에서 자신이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선거를 할 거라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이른바 미래 권력을 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이끄는 비대위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힘이 빠지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강력했다, 성공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그때하고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뭐부터 바꿔야 할까요?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되면? 저는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일단은 제 생각은 관리 체제를 좀 해서 일단의 전당대회를 하고 예. 내년 연말까지는 좀 이 당이 싸우지만 말고 좀 그대로 잘 끌고 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에서 또 몇몇 의원들이 발언 이런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저항감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좀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비대위원장 갖다 초빙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해보라고 저는 그때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일선 물러나서 성찰 체험 시간 갖겠다. 독일로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복귀하겠죠, 정치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다음 총선까지인데 그때 이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혼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과연 그때까지
안철수 전 대표를 받쳐줄 만한 세력이 과연 있겠는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의원님이 개의 법적 지위를 갖추어서 반려동물로 하자. 이거 법안 냈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축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가축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 농장이라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걸 뭐 식용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예. 이런 참 입에 담기도 참 한심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다. 예. 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됐다. 그리고 우리도 말이죠. 글로벌 스탠다드 거기에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는 다 척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축산법을 일부 개정해서 가축에서 개를 빼버리면 그러면 개고기는 이제는 먹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완전히 그렇게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가축에서 배제해버리면은 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를 뭐 자기가 몇 마리 키워서 어떤 보시장집에서 잡는 게 아니라 기업농이 돼버렸어요. 대규모. 예를 들어 개농장 이런 것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하는 것이죠.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죠.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잔인하고 뭐가 잔인하냐는데 한계가 모호하죠. 예. 그래서 사실상 보신탕 집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이 사실상 방치된 것이죠. 근데 불법 도축인데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네, 불법과 무법에 왔다 갔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거 갖다 완전히 불법화 시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찬반 논쟁을 시끄러웠던 네.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낸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항의 전화가 빗발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이런 거 먹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셀레브리티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 등등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개고기 추방운동을 하고 있죠.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농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많은 보신탕집 이런 사람들한테 생존이 걸리는 문제죠. 네, 보신탕집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전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을 하면은 새로운 직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불언간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철퇴를 맞게 되면은 굉장히 곤혹을 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농민이 아닙니다. 개농장하는 사람이 기업농입니다. 이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괴물과 같은 농장이 있는 게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 육견 단체들은 식용 목적의 개하고 키우는 개는 다르지 않느냐? 그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를 게 없고 다 개와 강아지는 똑같고요. 다만 그들이 좀 대형견을 갖다가 만들어서 아주 저질 사료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키워서 도살하는 겁니다. 그 처참하게 키우고 처참하게 도살하는 것이지 그거 다른 것이 개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들 이쁘지 않습니까? 강아지 분양하는데 파는데 보면은 그 이제 모견들 늙으면 그런 모견들도 거기다 보내서 그냥 보시탕 만들어 버려요. 그 다 개는 똑같은 겁니다. 이참에 그냥 개고기를 합법화해서 소나 돼지처럼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도축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는커녕 국민적인 저항에 봉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우리가 진정한 문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불언간 빨리 해결해서 우리가 개농장, 식용계 이런 단어를 지워버려야만 됩니다. 어제 관련 토론회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토론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동물보호단체, 또 농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과장.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게요. 네, 환경부가 오늘날 이런 사태를 처리하는데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서 뭐 사료와 비료를 했는데 비료화는 완전히 실패했고 사료화도 그 돼지의 일부 주고 있고 닭의 일부 주고 있고 예. 과반 이상의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그냥 처치할 길이 없는데 그거를 개 농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개에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권이라는 말도 좀 서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소, 돼지, 고기 먹지 않습니까? 좋은 사료를 주고 위생적인 건강한 사료를 줘야만 좋은 고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저절의 고기를 음식을 사료를 줘서 개를 만들어 왔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는 처치 관련한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처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벽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이 정책을 근원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될 것이고 국회는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동물한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국회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뭐 개는 물론이고 돼지한테도 못 쓰게 하라. 이게 한정혜 의원이 낸 법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일부 쓰는 것은 좀 가열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한 겁니다. 따로 또 빼냅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구제가 많지 않습니까요? 확증된 건 없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를 쓰는 것하고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 영국에서 구제역 처음 발생해서 영국에서 수십만 마리의 소, 돼지를 갖다가 설치해냈는데 그 근원되는 것이 돼지 농가였고 그 돼지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막 먹였어요. 영국 정부가 그걸 파악해서 그 농가에다 벌금 매겼거든요. 기소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쉬쉬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더럽고 잔인한 걸 갖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외면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공론에 붙여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역시 뭐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창도 찬반 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예 하나 소개할까요? MULONG님 개와 돼지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도축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예 먹으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개는 귀여워 말고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개와 돼지가 뭐가 다르냐? 개와 소는 뭐가 다르냐 도대체? 소와 돼지는 먹어도 되는데 닭도 먹어도 되는데 개만 안 된다는 논리가 무논리다. 이런 주장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번 말이죠. 우리 그 개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도축하는 걸 한번 보면은 그런 말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개와 말은 사람 쪽에서 있어왔던 동물입니다. 사람의 친구입니다. 예. 말은 사람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또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개는 양을 키울 때 인간의 편에서 양을 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야말로 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보신탕집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 서초동 법조타운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그런 있었어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보신탕집 근래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 뭐 없었죠. 예, 그리고 개농장에서 출하는 말씀 것도 참 구역질이 나지만은 출하는 그 개값도 폭락을 했습니다. 수요가 준다는 것이죠. 근데
점잖은 법조인들이 보신탕을 많이 즐기는 탓인지 서초동에 꽤 많이 있죠. 저는 그 점잖고 공부 많이 한 머리 좋은 법조인들이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먹여서 키우고 처참하게 도살하여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좀 알면은 그게 목을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곤란하죠. 법조인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 안 해봅니까? 아니, 나는 그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는 뭐 먹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먹는 이유가 있는데, 자간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먹여서, 그 더럽게 먹여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도살을 해서 그 음식이 된다. 과연 그걸 먹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농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 이명박 정권 때랑 맞닿아 있다.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좀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수준이 그때가 말하자면 좀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걸 좀 그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죠. 대통령 자체가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요번에 축산법 개정안이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겼고 표창원 의원이 제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한 15만 돼 있을 겁니다. 예. 20만 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법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치인들도 개고기 즐겨 먹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MB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많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밀로 하고 먹을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한번 알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4878님.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남이 먹는 걸 갖고 그러십니까?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 아닙니까? 또 3831님. 한쪽을 아주 매도를 하시네요. 수천 년을 이어온 식용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문화다. 우리 문화고 안 먹으려면 본인들만 안 먹으면 되지 왜 이거를 다른 사람도 못 먹게 강제하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든 어떤 변화하는 것이고 기준은 변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 그리고 개농장 같은 사업은 급속히 쇠퇴할 서양 산업과 서양 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이런 네. 법률안을 내고 또 동물단체는 오래전부터 시위를 해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가 초복이에요. 또 복날에는 개고기집이 문전성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좀 캠페인을 할 것이고 저는 이런 것은 해묵은 문제지만은 아마 금년에 굉장히 좀 모멘텀을 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도 보신탕집 얘기도 하면서 전업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유예기간 같은 걸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법은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번 국회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어떤 확실한 정책이 세워지면은 아마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하는 것 같다 바꿀 거라고 봅니다. 개고기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계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고기 문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좁은 데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거 동물의 어떤 동권이라 그럽니까? 동물 보호권이라 그럽니까? 어쨌든. 네, 그게요. 동물권에 대해서는 과연 권리를 볼 수 있냐 없냐 학자에 따라서 논의가 있지만은 이렇게 밀집하는 공장시 사육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A1 이제는 농민 자체가 스스로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친환경적인 그리고 동물 보호를 고려한 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축산 음식물 쓰레기 먹여서
이런 나이죠. 그런 추악한 경우는 이제는 좀 끝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한 3분 남았거든요. 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 계획 안에서? 아니요, 이것은 좀 이제는 좀 이것이 과거에 보는 그 브리지트 바르도가 그 올림픽 할 때 그 한국을 비난해서 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이렇게 시비 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JSIN 1818님 이상돈 의원님은 찰스 전문가인데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해도 됩니까? 네, 해보시죠. 네. 찰스가 누군가요? 안철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그런 말도 했어요. 다시 나를 부르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뭐 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안철수 현상이 분명하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져서 국민들이 그때는 환호했고 지금은 외면하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때 상황 보면 말이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아주 그 염증이 많이 심했죠. 그러나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대안자리가 못 됐어요. 그 기대를 채워준 거죠. 그 기대를 채워줬고 거진 실패했는데 2016년 총선 때 제가 국민의당 그때 뭐 선대위원장을 했죠. 그때 이제 양쪽이 그런 현상을 보여서 제3당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상대방의 실패로 인한 현상이었지 스스로 새정치 또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는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본인의 능력 한계라고 봅니다. 우리 청취자 질문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치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느냐. 그러니까 정치 DNA가 따로 있느냐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게 좀 있다고 필요하다고 보죠.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는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관심 있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배란간 정치에 들어가서 구름같이 뜨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게 한계를 보이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는 컸지만은 그 대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 DNA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좀 역사와 정치에 대한 소양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좀 과분한 기대를 본인이 소화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30석이지만 굉장히 좀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져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서 몇 달 후에 의원 몇 명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석 문제가 되죠. 또 정부가 세금으로 정당에 드는 보조금 국회의원 숫자가 좌우됩니다. 대충 국회의원 한 명이 한 1억 원 남짓의 보조금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3명이면은 그건 3억 5천 4억 가까운 돈이 바른미래당은 가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현실적으로 그걸 그렇게 탁 쉽게 제명을 시켜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는 대의하고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의 명분이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벤져스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네, 게시판이 개고기 문제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토론과 논쟁은 언제나 있고 필요한 것이죠. 계속 논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똑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